명의 아파트로 대출받았어. 이자는 당신이 갚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자 가장 큰 실수였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31살이 되던 해봄, 주변의 권유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 상대는 사업가였다. 이름은 성민재. 당시 그는 IT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외제차를 몰고 왔으며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다.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예고도 없이. 나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집은 어디 사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21살도 아니고 30을 넘긴 성인에게 던지기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다.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병원 개업하려고 하는데 장인 쪽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나는 멍했다. 병원? 개업? 성민재는 사업가라고 했지 의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의사 집안 출신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형이 치과의사였고 그 형의 병원을 하나 더 차려서 본인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의료 지식은 전혀 없었다. 그냥 병원 사장이 되겠다는 거였다. 저희 집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의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서 조건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차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성민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내가 물건처럼 평가받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성민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였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직설적이셨죠? 죄송해요. 그래도 저는 당신이 좋은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때 판단을 흐렸다. 어머니는 좀 그래도 본인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주변에서도 요즘 시대에 그 정도 조건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고 나이도 있고 해서 나는 그와 계속 만나기로 했다. 석 달 후 우리는 약혼했다. 약혼식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병원도 빠르게 개업할 겁니다. 며느리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각오.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다. 그 각오가 앞으로 10년 동안 나를 얼마나 짓누를지.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성민재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 물론 그 명의는 내 이름이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는 그렇게 설명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하객만 300명이 넘었고 피로 연장은 고급 호텔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계속 불안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 같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성민재는 말했다. 병원 개업 준비 들어갑니다. 형이랑 상의해서 위치 보러 다닐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거들어줘. 친척들 모이는 날이거든. 신혼 일주일 차였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신혼 한 달이 지나자 성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병원 개업 준비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혼자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성민재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는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인데?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선금으로 받았던 돈도 반환해야 하고 자금 회전이 막혔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얼마나 큰 금액인데?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형이랑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성민재는 더욱 집에 없었다.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그를 다그칠 수가 없었다. 사업이 어려우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성민재가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 다가가 물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병원 개업 관련 서류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다며요? 그런데 병원 개업을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성민재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병원은 해야죠. 이게 우리 집안 계획이에요. 회사는 회사고 병원은 병원이에요. 그럼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명의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로 담보대출 받으면 돼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담보대출이요. 지금 시세로 보면 한 7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 병원 개업 자금으로 충분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병원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잖아요. 당신 명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집이잖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회사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는다고요? 성민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병원을 해야 회사 빚도 갚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내 동의 없이 서류를 진행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7억. 나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통장에 찍힌 대출 실행 내역을 보고서야. 그날 밤 나는 성민재에게 따졌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사기? 우리 부부인데 무슨 사기예요? 당신도 나중에 혜택 받을 건데. 혜택은 무슨 혜택? 이자는 누가 갚는데요? 성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갚아야죠.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거였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성민재는 더 이상 나에게 다정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준비에만 매달렸고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시댁에서는 연락이 잦아졌다. 며느리, 우리 집에 와서 명절 준비 좀 도와줘. 며느리, 친척 어른들 오시는데 음식 좀 준비해놔. 며느리, 시아버지 건강검진 예약 좀 잡아줘. 나는 마치 집안의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내 친정을 깎아내렸다. 장인어른이 돈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네. 나는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병원 개업하면 며느리도 거기서 일해야지. 월급은 안 줘도 되니까 인건비 절약할 수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성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물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를 무급 직원으로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병원인데 당신이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나도 내일이 있어요. 내 커리어가 있다고요. 커리어? 당신이 뭘 했다고 커리어예요? 우리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성민재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성민재는 내게 말했다. 회사 정리하려면 13억이 필요해요. 13억. 나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다. 어디서 13억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형한테 빌려볼게요. 하지만 형도 돈이 없었다. 결국 성민재는 병원 개업 자금으로 받았던 7억마저 회사 빚 갚는 데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의 대출 이자 매달 300만 원은 이제 오롯이 내가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매달 300만 원의 대출 이자는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내 월급만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성민재는 회사 정리 때문에 바쁘다며 집에 한 푼도 넣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넣을 돈이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이미 결혼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연세 드신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개인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이자를 이자로 막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했고 밤에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졌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시댁의 태도였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며느리, 당신 친정아버지가 돈 좀 있다며? 이럴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여유가 없으세요. 그럼 뭐하러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집안이 어려울 때 돕지도 못하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결혼이 뭔가? 딸을 팔아서 집안을 살리는 거래인가?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있었다. 나는 성민재와 함께 시댁으로 갔다.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민재야, 회사는 완전히 정리됐나? 네, 아버지. 이제 파산 절차만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성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형 병원 쪽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볼게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민재야, 너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며? 나는 깜짝 놀라 성민재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 가만히 있어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다시 아들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돈 타령만 한다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우리가 다 알아. 당신 친정이 가난하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돈 타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대출 이자를 혼자 갚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면서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명의잖아요. 당신이 갚아야죠. 하지만 그 돈은 병원 개업하려고 받은 거잖아요. 제가 쓴 돈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목소리 낮춰. 어디서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때 성민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좀 참아줘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힘드시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애초에 나는 그에게 아내가 아니라 도구였던 거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성민재는 형과 술을 마신다며 나가고 없었다. 나는 결혼 앨범을 꺼내봤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거짓이었다. 사랑은 없었다. 처음부터 조건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혼하기로.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량은 부인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담보대출금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병원 개업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회사 빚 갚는 데 쓰였을 거예요. 그럼 남편 측에서 그 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혼 절차부터 진행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 성민재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성민재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혼?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성민재는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 당신 빚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당신도 나중에 혜택 받을 거였다고요. 무슨 혜택을 받아요? 13억이 증발했는데. 병원도 못 차렸는데. 성민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요? 당신 참 이기적이네요.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그리고 그날 밤 성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혼하려면 해. 하지만 당신 명의 아파트 대출, 당신이 다 갚아.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성민재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도 함께였다. 나는 내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한가요? 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성민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도 부인 명의입니다. 다만 아파트에 담보대출 7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성민재의 변호사가 말했다. 해당 대출금은 의뢰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명의자가 부인인 만큼 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은 병원 개업 자금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쓴 돈이 아니라고요. 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의뢰인은 해당 대출금이 남편의 사업 및 병원 개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점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남편 측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최소한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절반을 책임지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회사 망해서 빚만 남았는데요.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건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도용? 우리 부부였잖아요. 당신도 나중에 혜택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무슨 혜택을 받았어요? 13억이 증발했는데. 저는 지금 그 빚 때문에 개인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다.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조정위원이 다시 말을 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편 측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차량은 부인 명의이므로 부인이 가져가는 것이 맞고 대출금은 제가 갚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제 명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겠어요. 앞으로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제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당신들과 남이에요. 성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정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이혼은 합의로 진행되었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 문제는 내가 책임지되
성민재 측에서는 향후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날씨는 맑았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성민재가 나를 불렀다. 잠깐만요. 나는 돌아봤다. 뭐예요? 미안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당신은 처음부터 몰랐어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조건으로 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말했다. 사실은요. 저 다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요. 형이 소개해준 사람인데. 의사예요. 집안도 좋고 조건도 완벽해요.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성민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혼도 빨리 진행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이해됐다.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건만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완벽한 여자는 당신 빚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모르겠죠. 당신은 또 숨기고 있을 거예요. 조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조건만 보고 사람은 안 보고.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성민재를 봤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는 걸. 13억의 빚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7억의 대출금도 여전히 내가 갚아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친정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네. 많이요. 이제 다 끝났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해방감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조건이 아닌 나 자신으로.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직장을 옮겼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고 주말에는 프리랜서 일도 시작했다. 바쁘게 살았지만 그 바쁨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번 돈이 오롯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행복했다. 아파트는 팔지 않았다. 변호사는 팔아서 대출금을 정리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지만 나는 지키기로 했다. 이 집은 내가 처음으로 내 명의로 가진 공간이었다. 비록 그 시작이 왜곡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내 집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성민재의 형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 씨, 저예요. 형수. 나는 깜짝 놀랐다. 이혼한 후 시댁 식구들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형수는 여인 얼굴로 커피를 마셨다. 민재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재혼한다던 그 여자. 파혼됐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다. 왜요? 민재가 빚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것도 10억이 넘는다는 걸. 그 여자가 흥신소까지 고용해서 알아봤나 봐요. 그리고는 바로 연락을 끊었대요.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가 빚쟁이랑 결혼하겠어요. 그게
민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제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은 씨가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민재가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을 잘못 대한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형수님,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조건 좋은 사람이 떠났으니까 이제 다시 저를 찾는 거잖아요.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조건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들처럼 내 삶을 살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우연히 성민재를 다시 봤다. 백화점에서였다. 그는 한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여자는 평범해 보였지만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피해 다른 층으로 올라갔다. 궁금하지 않았다. 그가 누구와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은 내가 밝아졌다며 좋아했다. 너 요즘 되게 좋아 보여. 진짜요?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나는 웃었다. 자유. 맞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조건이 완벽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다. 앞으로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가 뜬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조건이 아닌 나답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